네, 8급 모의고사 해설 강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8급 시험은 되게 유명하죠. 어려운 시험으로 유명해요. 네,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모의고사에 비해서 어휘, 그 다음에 한자, 그래서 문법, 요 파트가 되게 비중이 엄청 높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어려운 거지, 뭐 독서글이나 뭐 순서배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려운 게 아닌데, 이제 어법이나 이제 어휘, 이런 어휘, 한자, 문법, 여기 파트가 너무 강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들 어려워하시지 않나. 그래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이제 8급은 어렵기로. 그래서 시험 보시느라고 고생을 하셨을 텐데,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자,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이건 사실 문법을 공부를 하셨다면, 그러면은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답을 찾는 건 되게 쉽다라는 거예요. 볼게요. 자, 우리 사무실은 도심에 있어. 자, 비교적 이랬어요. 자, 그러면 기억의 비교는 관형사다. 자, 관형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관형사는 체언을 수식해야 해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체언이 뭐예요? 교통이죠. 교통인데 어떤 교통? 비교적인 교통.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아, 그럼 얘는 누굴 꾸미는 거야? 자, 편리한데 어떻게 편리하니? 비교적 편리해. 이렇게 꾸며지죠. 아, 그럼 얘가 하는 일은 뭘 꾸미고 있어요? 용언을 수식하고 있네요. 맞아요? 이렇게 용언을 수식하면 얘는 뭐다? 부사다. 그쵸?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하고 풀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만세는 명사다. 이제 답 찾아볼게요. 이런 걸 뭐라? 목적격 조사라고 하죠. 자, 조사는 누구 뒤에 붙는다? 체언 뒤에 붙는다. 물론 어미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로 체언 뒤에 붙기 때문에 문법에서 체언 플러스 조사 이렇게 외워서 푸는 스킬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여러분. 그래서 체언 뒤엔 조사니까 얘는 명사구나. 맞는 거고. 자, 어제. 자, 끝냈어야 되는데 언제니까 어제 끝났어야 돼. 그래서 얘는 부사가 맞고, 시간을 나눈 시간부사어예요. 그 다음에 여덟은 수사다. 여기 이다 이런 걸 뭐라고요? 서술을 껴 조사. 조사 앞은 뭐다? 체언. 체언은 명사, 대명사, 수사인데 명사 아니고 이그저 아니고 뭐 나눠 아니고 숫자, 수량이나 순서. 그러니까 얘는 체언 중에 수사 맞네요. 수사는 수량이나 순서라 되는 말. 자, 미음에 크는 동사. 이게 조금 어려우셨을 수 있는데 한창 크는 분야다. 그럼 이거 뭐예요? 성장하다. 성장한다는 건 점점점 뭐 하는 겁니까? 변화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동사가 꼭 사람의 행동이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변화, 그 다음에 뭐 동작, 움직임, 어떠한 작용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날이 밝아오는데 이때 밝다도 뭐가 되는 거예요? 밝아오기 때문에 점점 밝아지기 때문에 걔도 뭔 거예요? 동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는은 한창 점점점 자라다 커지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얘는 동사가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푸시는 거. 문법적 기능이 다른 거 물어봤어요. 자, 이럴 때 지금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너 구분할 수 있어? 너 보조사와 어미를 구분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푸는 팁은 뭐냐?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조사라는 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주는 조사죠. 특별한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어미라는 건 있는데, 자, 어미는 어간 뒤에 붙어서, 자, 국어에서는 뭐 할 수 없다? 이 어미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문법에 맞으려면.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팁을 드리자면, 보조사는 뭐가 가능하다? 얘는 생략이 가능하다. 근데 어미는 뭐가 가능하지 않아? 생략 불가능한 거예요. 없는 순간 비문이 되니까. 자, 그럼 그거 참 신기하면 그래 이거 빼면 그거 참 신기하군 말 되죠. 그럼 얘는 뭐예요? 앞의 내용을 강조하는 강조 보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그를 만나야만 너만 좋아해. 이건 많이 보셨죠?
특별한 의미를 더 부여하는 은는만도 이게 보조사의 대표니까. 그러면 너만 단독이죠. 또 얘도 뭐예요? 나 그를 만나야 모든 원을 밝힐 수 있어. 생략 가능하니까 얘 또한 보조사. 자, 그것이 금덩이라도 나는 안 가진다. 그것이 금덩이 나는 안 가진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아, 그럼 이건 뭐예요? 이다, 이고, 이인이 서술격 조사의 활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근데 여기에 죄송해요. 서술격도 활용 아니고 이때 금덩이라도, 얘 금덩이라도 얘는 연결해주는 어미라서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생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금덩이, 난 안 가진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금덩이이다. 서술격조사 붙은 거예요. 채연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금덩이이다. 여기에서 금덩이 라도 이렇게 금덩이 연결어미가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금덩이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죠. 금덩이다. 그래서 얘 채연 뒤에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이렇게 어미가 결합해서 활용을 했다고 보실 수도 있고, 근데 일단 어미는 누구 뒤에 붙어요? 당연히 용언의 어간 뒤에 붙어 있는 게 어미예요.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거니까 그것이 금덩이이다 이 문장이랑 나는 안 가진다 이 문장이 연결 어미로 이어져 있는 문장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금덩이라도 난 안 가진다. 그럼 여기에 금덩이라도 얘 생략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생략할 수 없는 뭐다? 어미다 라는 걸 생각해주면 돼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을 공부할 때 뭐라도 그래도 나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시긴 했을 거예요. 꼭 이렇게 보시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때 서술격 조사 이다가 붙으면 채연이 뭐의 기능을 해요? 이렇게 그것이 금덩이이다 라는 서술어의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서술어의 기능을 해서 활용을 해볼 때 금덩이다, 금덩이고, 금덩이니 그러면 금덩이찍 여기에서 이제 어감이 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죠? 금덩이다, 금덩이고, 금덩이니, 금덩이라도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다? 어미, 연결, 어미다. 생략 불가니까 얘가 연결 어미. 얘만 달라요. 그 다음에 얼마 되겠느냐? 살림이 보태 쓰도록 해. 말 되죠? 그러면 많은 얘도 뭐다? 보조사. 그래서 앞에 뭐 사실을 인정하지만 뒤에 뭐 이런 뭐 의문이 생길 때 이렇게 막 나오지만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생략 가능하면 뭐구나 보조사구나 이렇게. 자,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요. 그럼 용서해 주시기만 하면 감사하겠다. 말 되죠? 그럼 얘도 뭐예요? 보조다. 근데 얘는 좀 많이 나오니까 높임의 뜻을 더하는 높임 보조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셔서 앞으로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조금 어려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우리가 쓰는 것들이 아니에요. 문법에서 막 우리가 쓰는 거 이거 하나? 갈무리 정도 많이 쓰죠. 갈무리를 했다. 그것도 좀 약간 고급진 표현을 쓸 때 쓴단 말이에요. 그럼 갈무리라는 건 뭔가 마무리를 해서 저장하다라고 생각해요. 마무리하다, 일을 잘 매듭짓다. 그래서 이 3번은 확실하게 다들 아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줄목을 무사히 넘겼다. 줄목을 무사히 넘겼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넘겼다. 무사히 넘기니까 중요한 거였겠죠. 나 그 일을 무사히 해냈어. 무사히 해냈어. 그래서 이거는 맥락상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선걸음으로 그렇게 내달았다. 사람들도 선걸음으로 앞선자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건 어휘 지금 암기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죠. 인물보다는 맨들이가 쓰레기꾼 축에 섞이기는 아까웠다. 맨들이 매만지다. 이게 어근일 테니까. 근데 이런 거 우리 써요? 답이 이건데 잔입으로 출근 시간 되게 기다렸다? 이거는 우리가 사용한 단어가 아니잖아요. 음식을 조금만 먹고 기다렸다. 이렇게 했을 때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뭔가 이게 틀린 답이야 라고 좀 감으로 찍어야 되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너무 암기 아닙니까? 그래서 잔입이라는 건 사실은 자고 일어나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 이게 잔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좀 암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네, 난이도 높았다고 생각 들어요. 암기 못했으면 사실은 네, 복불복 찍어야 되는 문제니까, 그죠? 자, 어법에 맞는 문장. 자, 그 회사는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다. 자, 일단 우리가 어법에 맞으려면 기본적으로 뭐 호응 문제,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냐, 아니면 문장 성분이 빠진 게 있느냐, 첨가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자, 그래서 뭐 다 하셨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올바른 문장 표현, 잘못된 문장 표현의 종류가 뭐냐? 잘못된 문장 표현. 유형 다 공부하셨죠? 그죠? 저 그냥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본 다음에 볼게요. 자, 여기에선 사실은 그 회사는 품질면에서 세계 최고다. 딱히 걸리는 건 없어요. 일단 스킵. 두 번째, 내 생각은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될 것이다. 이상하죠? 자, 여기 2번 같은 건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2번 같은 건 주어와 뭐가 서술어가 서로 뭐야?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걸 호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술 호응의 문제가 생겼어요. 자, 이걸 외우는 방법. 주술 호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팁을 드리자면 주술 호응 같은 경우에 자, 주어가 뭐뭐 은는이면요. 여기에 대응하는 서술어는 자, 뭐뭐 은는 것이다. 이렇게 돼요. 예를 들면 내 생각은 네가 잘못을 인정하면 해결된다는 것이다. 될 거라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돼. 뭐뭐라는 것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은는 것이다. 뭐뭐라는 것이다. 뭐 그의 장점은 운동을 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주술호응이 푸는 팁. 이게 가장 많이 쓰여요. 은는 뭐뭐라는 것이다. 이렇게. 자, 지도자는 자유수와 인권을 보장하는 모습, 자, 하마야 한다 이랬는데, 자, 일단 지도자는 뭐뭐 해야 한다. 주술호응의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유형이 뭐예요? 빠진 문장 성분을 체크할 때, 당연히 보통 생략돼 있는 건 서술어나 뭐 주어나 이렇게 보통은 서술어 생략이 가장 빈번하게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진 문장의 경우에 인권은 보장하는 게 맞죠. 근데 자유수호는 보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자유를 수호하고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접속 조사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쓰면 안 되는 거고, 자유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서술어를 넣어줬어야 돼요. 수호라고 명사만 썼으면 안 됐고, 명사화를 시키면 안 됐고, 이거를 접사하다를 붙여서 동사 서술어를 만들었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다 서술어가 생략되었다기보다 명사화 시켰기 때문에, 명사로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명사가 쓰면 안 되고 자유를 수호하다라는 뭐가 돼야 돼요? 서술어가 돼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지도자는 자유를 수호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수호를 보장한다. 서술어를 같이 쓰는 걸로 돼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목적어하고 서술어가 맞지 않는 목적어 서술어의 호응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틀린 거고. 자, 이 사회는 재무지표 현황과 개선 계획을 수립 이랬어요. 수립이라는 건 계획을 수립하다. 많이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현황에 대한 게 또 뭐가 없어요? 서술어가 지금 생략된 경우죠. 그럼 현황은 세울 수 있어요? 현재 상황인데 아니죠. 우리가 현황은 뭐 한다 그래요? 파악한다라 그래요. 그러면 고치면 재무지표 현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서술어가 생략돼서 얘도 안 되는 거고. 자, 이 여론조사의 결과는 현재 무엇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두 개 나왔을 때 더 이상한 건 사실은 5번이 좀 더 이상하고 느낌상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이때 무엇이라는 거는 뭐예요? 의문사죠. What? 많이 공부하셨죠? 무엇을? 그럼 뭔지는 내가 이거는 뭐다? 모르는 대상을 보통 말할 때
그게 뭔데? 그게 뭐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뒤에 이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 무엇을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지를 하는 가를 이런 식으로 개선해야 하는지 개선해야 하는가 이렇게 의문형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개선해야 한다는 점 지금 무엇을 시급하게 급하게 개선해야 한다 뭔지 모르는데 뭘 개선하란 얘기예요. 뭘 개선해야 하는지 앞으로 뭘 해야 하는지 그래서 요렇게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엇이 들어갔을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당위성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당위성이 들어갈 수가 없으며 또 그렇게 찾지 않으려면 주어, 개선해야 하는 주체가 빠졌다 이렇게 주어 생략 주체가 빠졌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그런 건 이제 무엇이라는 의문사 뒤에는 내가 모르는 거니까 뭐뭐 해야 한다라고 당위성을 넣을 수 없다. 그래서 뭐뭐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지를 시급히 개선해야 하는 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해야지 자연스러운 문장. 답은 뭐예요? 1번 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푸시는 거. 그래서 1번, 5번이 남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못된 문장 표현 공부할 때는 이거는 다 공부하고 있으니까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논지에 가까운 것 이랬어요. 자, 논지라는 건 글의 핵심인 거죠. 그쵸? 자, 빠르게 보고 지금 보면 선지에서 사실 선지를 이제 먼저 읽으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닌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개인과 집단의 갈등이 있을 수 없다. 집단의 개인의 이익, 이건 집단과 개인이 똑같다. 개인, 집단, 목적의 맹목적, 목적 따르는 것은 올바른 대세가 아니다. 비판해야 돼. 그다음에 개인의 존엄성은 상대적인 거야. 따라서 개인도 높일 게 아니라 집단에 부합하도록 맞도록 노력해야 돼. 그럼 1번, 3번이 같은 입장이구나. 진정한 인간성은 이기주의와는 달라. 개인 독립성을 지나치게 주장하여 운영에 차질을 주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개인의 독립성을 지나치게 주장하지 말란 얘기고, 다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꺾는 것도 잘못이지만 개인의 의지가 다수의 논리를 무시하는 건 더 큰 문제다 이랬어요. 그러면 선지만 딱 봐도 여러분 1, 2, 4, 5는 1, 3, 4, 5는 뭐다? 집단보다는 개인을 우위에 둔다거나 집단과 개인을 동일시하는 관점이구나. 근데 2번 같은 경우에는 집단의 목적이 무조건 따르지 말라 그래요. 그 올바른 게 아니래요. 집단을 비판하라고 하니까 개인의 목소리를 내어라.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일단 알 수는 있어요. 자, 그다음에 먼저 가볼게요. 괴테는 인간 목표가 각자 개성과 존엄성을 통해 보편성에 이르는 데 있다고 봤대요. 즉, 그는 자연이라는 근원에서 나온 개체에 대해서는 자연과 동일한 권리를 부여했지만 개체와 근원 사이에 존재하는 중간 단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었대요. 자, 나폴레옹이 그의 조국을 점령했을 때 그는 피리테만큼 열성적으로 활동하지는 않았대요. 물론 그도 자기 민족의 자유를 원했고 조국에 대해 깊은 애정을 표시했지만 그의 마음을 더욱 사로잡는 것은 인간성이나 인류와 같은 관념이었대요. 자, 이런 점에서 볼 때 괴테는 나오죠. 마지막 문장이에요. 마지막 문장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글 정확하게 핵심 읽고 싶으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긴 지문을 읽는 꿀팁 방법 같은 거 유튜브에 있으니까 보시면은 왜 이 마지막 문장이 항상 중요한지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다 보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집단의식 아니라 보다 개인의 존엄성을 더 중시했다. 그럼 여기 이미 나왔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 집단의식보다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거야 라는 거. 근데 아직도 모르겠으면 읽어보면 돼요. 그런데 자, 이전보다 훨씬 다양한 집단에 속한 채 살아야 하는 현대인에게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대요. 자,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 다수의 논리를 내세워 개인의 의지를 빼버린다면 그건 바람직한 해결 제기를 할 수 없다. 안 된대요. 자, 집단이 우선시대에서 개인의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효율성의 원칙만을 내세워 집단을 개인의 우위에 두게 되면 진정한 인간성이 개발되기 어렵다. 그러면 말하고자 하는 건 집단을 개인의 우위에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그러므로 정리해요. 마지막 문장인데 그러므로 따라서 이 문장 중요해요. 왜? 앞에 나온 거 한 번 더 정리해주는 문장이니까. 우리는 개인이 조직사회에 종속됨으로써 정신적 독립성을 잃게 되는 위험을 항상 경계해야 된다? 그럼 우리는 뭐다? 개인이 조직사회에 종속돼가지고 자기 독립성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개인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돼. 이거네요. 같은 맥락이죠. 그죠? 오늘날 우리는 괴테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한다. 괴테가 말했던 거 다시 한번 보래요. 그는 현대의 공기를 마셔보지 않았지만 그는 현대적인 시각에서 우리가 충고를 하고 있다. 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무서운 드라마를 끝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다 함께 진정한 뭐뭐 해야 한다 하고 싶은 말 당위성이 나오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진정한 인간성을 추구해야 해. 물질적 편리함을 위해 정신적 고귀함을 간단히 양보해버리고 그럼 이거는 나쁜 거고 좋은 거고. 자, 집단의 목적을 위해 개인의 순수성을 쉽게 배제해버리는 세태 속에서 이랬어. 이때 세태는 부정이죠. 그죠? 그러면 집단의 목적이 부정인 거고 개인의 순수성이 보장되어야 되는,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거. 우린 자신의 혼을 가진 인간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 당위성. 이게 바로 뭐예요? 독립성. 개인. 자, 이런 점에서 마지막 문장은 나옵니다. 순수하고 고결한 인간성을 부르짖는 괴테의 외침. 그럼 괴테의 핵심이 뭐다? 순수하고 고결한 인간성이 중요하다는 거. 사람 자체를 존중해라 하는 마음이 사라져가는 오늘날에 심각한 병폐의 문제를 함께 치유하는 세계사적 선사의 의미를 지닌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개개인 각자 진정한 인간성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면 극복할 수 있다. 맨 마지막 문장이 뭐다? 이 글의 논지.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그래서 개인이 집단의 목적이 맹목적,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건 민주시민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 비판이 없는 집단은 자기 발전이 없다. 한마디로 뭐예요? 집단의 맹목적으로 따르지 말고 자, 이 각자 진정한 인간성, 자기의 독립성, 정의적 독립 이런 걸로 집단 비판해라. 그래서 개인 편에 개인 중시하는 선지는 2번밖에 없어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읽을 수 있던 문제. 자, 그 다음에는 기억을 비판한 거라 그러면 일단은 비판. 그러면 보통 기억이랑 반대되는 입장을 고르라는 얘기예요. 자, 원칙적으로 사람들은 제1 언어 습득 연구에 대한 양극단 중 하나의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거래요. 자, 근데 기억이 극단적 행동주의자적 입장을 보겠대요. 이 사람들은 어린이들이 백지 상태, 그럼 어린이는 백지 상태, 즉 세상이나 언어에 대해 아무런 전제된 개념을 갖지 않은 깨끗한 서판, 글씨 쓰는 판의 성격을 갖고 세상에 나오며, 자, 따라서 어린이들은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다양하게 강화된 예정표에 따라 서서히 조건화된다고 주장을 한대요. 이렇게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이런 거는 여기 밑줄이에요. 자, 또 반대편 극단에 있는 구성주의의 입장? 그럼 얘네는 저 기억이랑은 대조가 되는 거니까 얘네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보기 관점이니까 보기가 얘네하고 비슷할 거란 얘기죠. 자, 어린이들이 매우 구체적인 내적 지식. 그럼 얘네는 갖고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갖고 태어난다는 인지주의적 입장 플러스 주로 상호작용과 담화, 대화를 통해 언어 기능을 배운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입장은 연속성상의 양극단,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 다양한 입장에 얘가 생등론자가 나온 거예요. 자, 말 그대로 얘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난다. 언어 습득이 생득적으로 결정되며 태어날 때 이미 갖고 태어난다는 거니까 얘는 기억이 아니라 두 번째 나오는 누구? 어디냐? 여기 구성주의 입장이겠구나. 입장이 유사하구나. 우리는 주변 언어에 대해 체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자, 결과적으로
언어의 내재화된 체계를 구축하는 유전자 능력을 타고난다. 아, 얘는 아예 다 타고난다 라는 거네요. 그래서 제하고 입장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기억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나 언어에 대해서 노베이스로 태어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고 다양하게 강화되는 예정표, 정해진 스케줄표가 있어가지고 서서히 조건화된다. 배우면서 언어가 느는 거야. 이 얘기예요. 그죠? 자,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에서 실제 언어 사용의 양상이 무시될 가능성이 크다? 언어 습득의 연구 실제 사용, 자, 기억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학습을 통해 배운다는 거기 때문에 실제 언어 사용의 양상이 무시될 가능성은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걸 딱 읽었을 때 뭔가 얘의 반대편의 입장을 생각이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될 수 없고 아동의 언어 습득을 주관하는 유전자의 실체가 확인될 때까지는 불완전한 가설일 뿐이다? 아니죠. 이거는 행동주의가 주장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생등론자들을 말하는 거니까 틀렸어요. 아동은 단순히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소통 방법을 배우는 거다? 행동주의가 소통 방법을 배운다고 말해요? 이 사람이 말해야 비판하는 거예요. 아동의 언어 습득은 특정 언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핵심 과정인데 행동주의는 공동체 구성원의 상호작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 지나치고 있다 이랬는데 상호작용? 얘도 뭐예요? 세상에 나와서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고 강화된 예정표가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공동체 구성 상호작용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한다? 환경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쟤를 비판한다고 볼 수 없어요. 다음에 언어의 습득이 외적 자극이 환경에 의해 전조 형태를 보는 행동주의 모델은 끊죠. 그러면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입장을 비판하고 싶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친구랑 싸워요. 자, 싸울 때 친구 말에 내가 쉽게 말해 태클을 걸어야 돼. 반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친구 말에 반박을 하고 태클 걸려면 그 친구가 야 아까 너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토론 같은 거 생각하면 되는데 자 아까 너는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그 부분은 이런 거 같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를 했었어야지만 내가 비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 행동주의들이 말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경에 의해 형성돼 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야 그러면 배우거나 해본 적 없는 표현은 어떻게 애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배우지도 않았는데 환경에 의해 만들어지지가 않았는데 딱 봐도 이걸 설명을 못한다 라고 비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얘는 환경이 있다 그랬고 짜여진 뭐예요? 단계가 있다 그랬는데 짜여진 단계 없었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하지? 이러면 얘네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이렇게 찾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강화 약화 쪽 문제인데 그래서 비판할 때는 반드시 기억의 입장에서 한 말이 뭔지 찾고 거기에 대해 비판이 들어간다라는 게 기본 틀이에요. 자, 도산노인의 생각에 옳지 않은 거다 이랬는데 도산노인, 이황이죠, 이황. 자, 딱 봐도 유학자는 유학자. 그죠? 자, 내용일치 문제였어요. 조선 12국은 도산노인이 지은 거다. 자, 노인이 이를 지은 건 무엇 때문인가 질문 떴잖아요. 이렇게 질문이 뜨면 여기에 대한 대답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가곡이 뭐예요? 노래가 짜죠. 노래곡. 우리나라의 노래는 대체로 음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네요. 좋게 말할 게 없으니 한림별곡과 같은 것도 자 문인의 입에서 나왔지만 교만하고 방탕하며 자 플러스 점잖지 못하고 장난기가 있어 더욱 군자가 숭상 섬겨야 할 바가 아니다. 한림별곡도 깠어요. 다만 뒤에 중요해요. 여러분 특히 다만을 강조하는 거. 자, 근세 최근에 이별의 육가라는 것이 있어. 성대하게 전해지는데 자, 저것보다 저게 뭐예요? 한림별곡보다 낫기는 하지만 이것 또한 세상을 희롱 논리는 공경하지 못한 뜻만 있으며 온유도누의 실질이 적은 것을 그럼 실질은 좋은 거네요. 온유도는 약간 온화하고 덕이 후하고 이런 거예요. 따뜻하고 이런 게 적은 것을 애석 슬프게 여겼다. 그럼 여기까지 이황은 뭐예요? 이 도산노인은 우리나라 노래에 아니야.
그다음에 한림별곡 이거 양반들이 불렀던 경기체가예요. 고려시대 때. 근데 경기체가도 양반들이 이런 과시라던가 자기 과시 뭐 경치 어떻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과거 시험장 못 가봤는데 막 얘기해주는 꼭 경치 어떠냐 좀 쩔지?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방탕 그다음에 뭐 향락 뭐 팔짱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막 근해에서 뭐 향락 부분 파트가 있고 막 이렇게 방탕해 점잖지 못해 막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이별 육가라는 게 있는데 얘도 한림별보다는 낫지만 좀 희롱하고 공경하지 못한 뜻이 있어. 그래서 따뜻함이나 이런 온화함이 좀 적어. 좋게 보는 게 없구나라는 거 일단. 그러면 노인은 평소 음악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히려 세속의 음악이 듣기 싫은 것을 알아서 한가히 살면서 병을 돌보는 여가의 무릇 성정 마음에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맨날 시로 나타냈다. 아 맨날 시로 노래를 했구나. 세속의 음악은 듣기 싫어했구나. 자 그러나 지금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를 부를 수는 없대요. 만약 노래로 부르려면 반드시 시속이 뭐예요? 속세에 말로 엮어야 되니 대개 우리나라 음절 글자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 문단 읽었을 때 지을 수 있는 거 있나 보시면 당연히 품격 떨어진다. 맞죠? 한시를 노래 전통을 되살리려고 한다? 한시를 노래로 부르재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을 그냥 노래로 부르재요. 그래서 얘 이상한 거고 이거 아직 나오지 않았고 안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내가 일찍이 대략 이별 노래를 본떠 도산 육곡이란 것을 지은 것이 두 개인데 그 하나가 언지고 다른 파트가 언학. 그래서 언지 파트는 삶의 태도에 관한 거로 자연 친화적 삶의 태도를 말하고 언학 파트라는 건 학문 수양에 대한 파트예요. 자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 저녁으로 익혀서 노래하게 해서 자 안석에 편안한데 기대어 이를 듣고자 했다. 자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한다면 자 비루하다는 건 약간 더럽다. 찌질하다 이런 거죠. 그죠? 더럽고 더러운 마음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그 느낌이 일어나서 두루 통하게 될 것이니 이러한 효과, 이런 이익이 있을 거 장점이 있을 거야.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거다. 이중부정, 유익함이 있을 거다. 이랬어요. 돌이켜보면 나의 자취, 이런 행동, 나의 자취가 잘못 어그러졌으니 이 같은 한가한 일이 혹시나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게 될지 모르겠고 걱정이 돼요. 내가 이렇게 지은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이 있을까봐. 또 곡조에 얹었을 때 글자가 잘 맞을지도 알 수 없어서 우선 한 불을 베껴서 산속에 담아두고 때때로 꺼내 완상 즐겨 감상하며 스스로를 반성하고 또 나중에 보는 자가 이거를 버리든지 아니면 갖든지 내가 기다린다 평가를 기다린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에 읽은 거 내 노래가 나중에 평가 기대한다 이거 맞는 거고 내 노래를 지은 걸 불만색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한다 어디 시끄러운 일을 일으키게 될까봐 맞고 아이들에게 유익함이 있을 거다 아까 유익함이 있을 거다 내용일치를 찾았는데 2번 한시액이 있어요 없어요? 한시는 한문으로 쓰는 시예요. 한시액이 없죠 지금. 그 다음에 한시를 노래로 부르는 전통이라는 말도 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내용일치로 푸시면 돼요 여러분. 자, 이 다음 시는요 그냥 뻔할 거야. 문학은 뻔해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확 푸시면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셔야 되는데 두꺼비예요. 자, 아버지는 일단 여기 선지부터 볼게요. 화자가 아버지 두꺼비가 싫어요. 그러면 아버지 두꺼비가 싫어요 이랬단 말이에요. 말한 것은 고생스러운 삶에서 서러움과 연민을 느꼈다. 아이의 시선과 동요 가사를 활용해서 아버지 희생적인 삶을 돌아보게 하면서 감동을 준대요. 첫 줄과 마지막 줄에 지은 아버지와 두꺼비의 호응 관계를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고 두꺼비는 자식들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그 집에 긴 겨울잠에 들어갔다는 표현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은 어떤 내용일 거구나 아버지에 대한 걸 거구나 희생적인 삶에 대한 걸 거구나 이런 걸 딱 느낄 수 있어요. 아버지에 관련된 시 부모님과 관련된 시들은 되게 고달프게 사셨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몰랐지만 커서 뭔가 알게 된다거나 그런 거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그립고 막 이렇게 막 서러움을 느꼈던 그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 이 시를 보면 아버지는 2마리의 두꺼비를 키우셨대요. 그럼 일단 얘가 대상이 2마리의 두꺼비구나.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
아버지에 대한 신에 이렇게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두꺼비인지 뭘 의미하는지 봐야 되겠죠? 자, 해가 말끔하게 떨어진 후에야 퇴근했던 아버지는. 그럼 내 아빠 지금 어떻게 살아요? 해가 말끔하게 떨어지는 후에 퇴근, 아빠는 밤에 퇴근을 하시는구나. 그럼 아버지의 삶이 어떻다? 고달프고 고단한 삶이구나. 힘든 삶을 살고 계시구나 라는 걸 읽을 수 있어요. 두꺼비부터 씻겨주고 늦은 식사를 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뭐 합니까? 손 씻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는 있지만 아직 모르실 수 있어요. 동물 애호가도 아닌 아버지가 녀석에 관심을 갖는 것 같아. 자, 나는 화자적 녀석을 시샘, 질투했었다. 어린아이의 시선이 나오네요. 그죠? 한 번은 아버지가 녀석을 껴안고 주무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기회 있다 싶어서 살짝 만져봤다. 자, 그런데 녀석이 독을 뿜어내는 통에 내 두 눈이 한동안 충혈되어 있다. 그럼 내 눈이 충혈되어 있다. 뭐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때 녀석이 독을 뿜어내는 통에 내 두 눈이 충혈됐다. 우리 눈 충혈되는 거 뭐예요? 눈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 독이 눈물을 흘리거나 흘린다. 눈물을 흘리거나 눈물을 참아내야 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두꺼비가 독을 뿜어내서 저는 먼저 이렇게 말을 해주는 타입은 아니에요. 자, 같이 찾아보는 타입. 자, 아버지 저는 두꺼비가 싫어요. 일단 화자는 이거 싫어요. 부정이네요. 아버지는 이윽고 식구들에게 두꺼비를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대요. 자, 칠순을 바라보던 아버지, 이제 아버지 뭐예요? 늙었네요. 자, 날이 새기 전에 막릴판으로 나가셨는데 이랬네요. 자, 그럼 막릴판은 긍정, 부정, 부정. 아, 이게 바로 뭐야? 고단한, 아버지의 고단한 삶의 터전. 아, 일터구나. 우리 아빠 되게 힘들게 살았구나. 자,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녀석을 깨워서 자전거 손잡이에 올려놓고 페달을 밟았다.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녀석이 누구구나. 손잡이에 두꺼비를 올려놓진 않잖아요. 손잡이에 올려놓는 거. 맨날 깨워가지고 가는 거. 여기에서 이 두꺼비가 뭐다? 아버지의 손, 양손이구나 라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가서 본다 그러면 아버지는 두 마리의 두꺼비, 양손이 있으신 거죠. 해가 말끔하게 밤늦게 퇴근하는데 손 씻고 식사하신 거예요. 늦은 식사하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파트 아버지의 양손이 독을 뿜어내는 통에 내 눈에 눈물이 충혈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자, 이때의 독은 화자가 느끼는 화자의 서러움, 안타까움 같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의 이런 거칠어진 손을 보니까 어떻단 얘기인 거예요? 눈물이 찡했다는 얘기인 거죠. 서러움과 안타까움 때문에 안쓰러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전 두꺼비가 싫어요. 저는 이렇게 아빠가 고달프고 힘들게 사는 게 싫어요. 이 마음인 거예요. 아버지는 이윽고 두꺼비를 보여주는 거죠. 조차 꺼리셨다. 이 얘기는 이제 두꺼비, 양손이 너무나 거칠어져서 두꺼비 같으니까 우툴투툴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칠어진 손을 보여주는 것조차 꺼리셨고 칠순 바라보던 아버지는 날 새기 전에 아직도 막릴판을 나가셨는데 그때마다 잠들어 있던 양손을 들고 출근을 하셨대요. 두꺼봐 헌짓해 동요를 뭐하고 있구나, 활용하고 있구나. 동요 활용 나온 거고, 그지? 자, 아버지는 지난 겨울 두꺼비 집을 지으셨대요. 두꺼비 집을 지으셨대요. 두꺼비와 아버지가 그 집에서 긴 겨울잠에 들어갔대요. 보통 이런 뭔 거예요? 봄이 지났지만 잔디만 깨어났다. 그럼 이거 뭐예요? 무덤에 잔디만 자라났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잔디만 깨어났으면 두꺼비와 아버지는 깨어나지 못했네요. 대조적. 그죠? 그럼 여기서 뭐 읽어요? 아버지의 죽음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두꺼비집은 뭘 의미한다? 산소, 무덤을 의미하겠네요. 자, 무덤에 풀만 자랐다. 내 아버지의 양손에 나왔어요. 이 꼴을 우툴투툴한 두꺼비가 살았었다. 그래서 얘가 과거 회상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때 이 아버지의 양손은 뭐예요? 고된 노동으로 인해 거칠어진 아버지의 손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자가 말하요라는 것은 고생에서 삶에 대한 서러움과 연민,
안타까운 불쌍함이죠. 아이의 시선과 질투했잖아요. 아빠의 손에 질투했다고. 그걸 두꺼비로 비유했으니까 동요가사 나왔고, 아빠는 당연히 가족을 위해서 손이 두꺼비처럼 거칠어질 정도로 고생을 하시면서 일을 했으니까 희생적인 삶 맞는 거고, 처음과 마지막에 제시된 아버지와 두꺼비의 호응관계를 봤더니 이제 뭐예요? 아버지의 양손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고, 자, 이 시의 두꺼비는 아버지 기다리는 자식들의 의미, 이게 X, 아버지의 뭐다? 손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긴 겨울에 들어갔다는 표현, 여기 그죠? 그러고 깨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죽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런 고생스러운 삶을 살았던 아버지의 이런 삶에 대해서 노래한 작품이에요. 오늘 약간 오류가 있네요. 다음 시가 아니라 글이겠죠, 글.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자, 정신에 대한 전통적인 설명에 따르면, 그럼 이거는 정신에 대한 글이구나. 근데 전통적인 설명이 뭐냐? 인간의 몸은 비물질적 실체인 영혼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러면 인간의 육체에는 뭐다? 영혼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 영혼이 때때로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에 나타난다. 이 영혼이 뭐가 될 수 있다? 유령이나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나 이런 거, 그러나 하지만 이런 접사 뜨면 이 뒤에 중요해요. 그러나 이 이론은 어떤 이론? 전통적인 정신에 대한 전통적 설명 이론은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있대요. 그럼 지금부터 어떤 문제인지 말해줄 거다 예측 가능하고, 자, 그 유령이 뭐예요? 영혼이죠. 어떻게 유형의 물질이 뭐예요? 형태가 있는 물질과 상호작용하냐, 이런 문제. 무형의 비실체, 형태가 없는 비실체, 유령, 귀신이 어떻게 번쩍이 쿡 찌르고 삑 소리를 내는 외부 세계에 반응하고 팔다리를 움직이게 만드냐. 그뿐 아니라 플러스 정신은 곧 뇌의 활동임을 보여주는 엄청난 증거들도 극복할 수가 없는 문제다. 그럼 지금 증명된 게 뭐다? 정신은 이꼬르 뇌의 활동이다 라는 증거가 엄청나게 많다. 자, 오늘날 밝혀진 바에 따르면 여기는 증거가 나열되기 때문에 그냥 빠르게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자,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비물질적이라 생각했던 영혼도 칼로 해부되고 화학물질로 변질되고 전기로 나타나거나 사라지고 강한 타격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해 소멸되고 난다, 변한다고요. 현미경으로 보면 뇌는, 맞은 문장, 뇌는 풍부한 정신과 완전히 일치한다. 대단히 복잡한 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하네요. 자, 정신을 어떤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이번엔 다른 견해. 정신은 어떤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나온 거다. 자, 피노키오가 목수 제페토 발견한 말하고 웃고 움직이는 마법의 나무에 생명을 얻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빠르게 읽고. 근데 그러나 애석한 일이지만 그런 신비의 물질은 어디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자, 먼저 뇌 조직이 그 신비의 물질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대요. 그러면 뇌 조직이 신비의 물질이 아닌가? 어떤 물질? 정신을 만드는, 발생시키는 물질이 아닌가? 자, 다윈 사람 나오면 사상가나 이론가 이런 사람들 나오면 체크. 얘는 뇌가 정신을 분비한다. 그럼 뭐 뇌 조직이 정신을 만든다라는 거네요. 최근에 철학자 존설은 자, 유방의 세포 조직이 젖을 만들고 식물의 세포 조직이 당분을 만들고, 자, 이렇게 비유되어 있으면 빠르게 넘어가면 돼요. 뒤에. 그러면 이런 것처럼 뇌 조직이 뭘 만든다? 물리적 특성들이 정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얘랑 똑같이 주장하는 거죠. 뭐? 정신이 특별한 형태의 물질에서 발생되는데 그 특별한 형태의 물질이 뇌 조직이 아니냐. 그래서 이때 다윈은 뇌 조직에서 정신이 분비가 되는 거야. 자, 이때의 존설은 뇌 조직에서 물리화학적 특성들이 정신을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공통주장. 그러나 뇌종양 조직이나 접시 안의 배양 조직은 물론 모든 동물의 뇌 조직에도 똑같은 종류의 세포막, 기공, 공기구멍, 화학물질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래요. 그 모든 신경세포 조직이 같은 물리
화학적 특성들을 갖고 있지만 그것들 모두가 인간과 같은 지능을 보이지는 않는다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동일한 물리화학적 특성이 있지만 그래도 걔네 모두가 인간과 같은 지능은 없다. 자, 물론 인간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어떤 측면이 우리 지능에 필수적인 거 뭐예요? 반드시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그럼 반드시 필요한 건 우리가 필요 조건이라고 얘기하죠.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잖아. 필수적이라는 얘기는 반드시 필요한 건 맞아. 물리적, 물리화학적 측면은 반드시 필요해. 근데 그 물리적 특성들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러면 충분하지 않다는 건 뭐예요? 필요 충분 조건은 안 된다는 얘기죠. 뭔가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가 필충 조건이에요. 그죠? 충분하지 않대. 일단 부정. 국어를 읽어도 다 풀 수 있어요. 벽돌의 물리적 특성으로는 음악 설명하기에 불충 똑같다. 자, 마지막. 중요한 건 뭐다? 신경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존재하는 어떤 거다? 이렇게 작은 따옴표 있으면 핵심 개념이에요. 그럼 이 마지막 문장 어디 있어요? 마지막 문장. 존설은 뇌 조직이 주장했다. 이거 아까 했던 거 맞고. 인간의 뇌를 구성하는 세포 조직의 물리적 특성은 지능의 필요충 조건이다. 필충 조건은 뭐예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쉽게 말해 논리에서의 필충 조건 P는 Q이다라고 나오면 이 앞에가 뭐예요? 충분 조건. 뒤에가 뭐예요? 필요조건. 근데 이게 필충이 되려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쉽게 말해 P하고 Q가 동치일 때, 같을 때 이게 필충 조건이에요. 같다는 게 아니라 얘는 충분하지 않다. 부족해. 그러니까 필충 조건은 될 수 없어요. 답 2번 틀렸고. 지능에 대한 전술 설명 방식은 내적 모순이 뭐예요? 문제점으로 자유롭지 않다. 전술 설명 방식, 문제점, 극복할 수 없는 문제, 내적 모순 있다. 맞고. 뇌의 물리적 특성보다 신경세포 조직의 패턴 속에 이거 맨 마지막 문장 얘가 중요한 거야. 맞고. 뇌와 정신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가 있다? 이거. 현미경으로 보면 야 이렇게 막 나와 있었기 때문에 맞고. 그죠? 자, 그래서 내용 일치로 풀어도 되는 문제.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이 뭐다? 이거 P는 Q이다. 해가지고 해놓고 필요 충분이라면 그건 충분하다. 국어로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그래서 똑같다라는 거. 이거 하나 공부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뭐 논리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라 문법이 떴는데 자, 단모음체계 변화래요. 자, 그러면 이건 공부를 하셨나? 자, 단모음체계 변화 양상. 일단 기본적으로 단모음은 뭐예요? 발음할 때 혀나 입술 모양이 고정되어 변하지 않는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발음 한 번만 하는 모음이 단모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현대 국어는 10단모음 체계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키위 제외해 금붕어 좋아 이렇게 해서 외우게 하는데 그래서 현재는 10단모음 체계. 그래서 자, 여기에서 볼 때 이거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냐. 일단 중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아예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15세기는 뭐예요? 중세국어 때예요. 자, 중세 때는 이, 아래야. 얘네가 뭐예요? 기본자, 그다음에 초출자. 얘네였었고. 그래서 몇 자? 7단 모음 체계. 중세는 7단모음 체계. 근데 이제 16세기 말에 두 번째에서 아래아가 이제 으로 이제 변하면서 18세기에 이제 응가가 소실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래아가 사라진 대신에 누가 들어갔어요? 애하고 애가 추가가 되면서 자, 이거는 근대에는 8단모음 체계가 돼요. 그다음에 현대는 몇 단모음 체계? 10단모음 체계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단모음 체계표를 아마 다들 공부하셨을 텐데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렇게 그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앞에 와 있는 게 전설. 자, 뒤에 있는 게 후설 모음.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이 뭐예요? 입술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술 모양이 둥글지 않으면 우리가 평순 모음. 입술 모양이 둥글지 않으면 평순 모음.
입술 모양이 둥글면 무슨 모음? 원순 모음. 얘도 무슨 모음? 원순 모음. 자, 마지막 혀의 높이. 혀가 높으면 고, 낮으면 중. 낮으면 저, 고중저. 이렇게 해서 단모음 체계표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그러면 모음들이 적절하지 않은 것, 모음들이 연쇄적으로 좋은 위치의 변화를 겪는 현상이 발견된다? 좋은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기에서 이, 으, 우, 키위 제외의 금붕어 조합, 키위 제외의 금붕어 조합 바뀌었나요? 이, 으, 우 그대로네요. 좋은 위치를 바꿨다? 이건 지금 확인이 안 돼요. 자꾸 역사에서 후설 저모음이 존재했던 거다? 그럼 후설 저모음이 뭐예요? 후설의 저모음 아죠. 그러면 있었네 중세 때. 이거는 확실히 맞는 거네요. 단모음의 개수는 점차 늘어난다? 7, 8, 10. 이것도 완전 맞는 거네요. 모음 중에 음소 자체가 소멸된 것이 있다. 음소가 뭐예요? 소리값 자체가 소멸된 거 누구? 아래, 아, 소실. 맞네요. 자, 일부 이중모음의 단모음화가 발견돼? 그러면 이중모음인데 단모음화, 단모음이 되었대요. 자, 이건 지금 단모음 체계의 변화잖아요. 그러면 중세 때는 얘네만 단모음이고 얘네만 단모음이에요. 근대 때. 근데 갑자기 현대에 뭐 있어요? 위하고 외. 얘가 원래는 이중모음이었는데 뭐예요? 단모음으로 변했구나. 이 얘기네요. 그래서 남는 거 몇 번? 1번. 그 다음에 좋은 변화, 위치 변화를 겪는다? 아니죠. 똑같죠. 좋은 위치 변화 겪은 거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이렇게 푸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아마 맞히시려면 이 단모음 체계표 이거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면 쉽게 풀 수 있던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보통 지금 문법에 되게 광대하죠.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암기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는가, 이제 그게 조금 관건이네요. 자, 논리적 순서에 맞게 배워라는 거 했을 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처음에 다 똑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가하고 말을 봤을 때 누가 더 넓냐, 뭔가 더 포괄하냐 이건데, 자, 일단 작센의 아우구스투스 2세목 나오고 이렇게 나왔지만, 자, 얘는 지금 여기에 이거면 몇 세기예요? 18세기죠. 18세기에 얘가 광산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성분을 추가해서 백자의 성 문제를 해결했다. 문제를 해결했다며요. 그렇지, 백자의 문제. 근데 얘를 봤더니 17세기 유럽 전역이에요. 누가 먼저예요? 당연히 얘가 먼저 나온 얘기했죠. 백자의 인기가 폭발적이었다. 배경. 중국의 백자가 유럽에 들어오자 하얀 금이라고 불리며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됐고, 유럽 왕실과 귀족들은 백자를 비롯한 중국적 취향을 이러면서 바로크나 로코코 양식과 결합시켰다라는 얘기예요. 중국 백자가 들어왔구나. 그럼 얘 딱 봤을 때 누가 먼저? 얘가 먼저. 그래서 얘 지워지고 답은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가 아니면 나래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자, 18세기 지금 누가? 아우구스투스가 이걸 발견했대요. 백자의 성분 문제를 해결한대요. 그러면 이게 나오려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돼야 되는 건데 아직 문제점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얘가 문제를 해결한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연결시켜보면 18세기 이제 넘어왔네. 대항해 시대가 열리면서 유럽은 상류층에서, 상류층이 뭡니까? 이거죠. 살롱 문화가 급속하게 번진다. 살롱에서 이야기를 대화할 때 아프리카 커피와 중국 차 최고의 호사였으며 백자는 거기에 품격을 더해주는 애네. 그럼 여기서 말하잖아요. 중국적 취향을 이렇게 결합시킨다고. 그럼 아까 이렇게 단어가 같으면 연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중국차, 중국적인 취향 들어갔네요. 하지만 백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인들만의 비밀이었기 때문에 유럽은 비싼 가격을 주면서 집에서 백자를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뭐예요? 한계, 문제점이 생겼어요. 백자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뭐가 뒤에 나와야 돼요? 뭐 해결 방안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일단 여기에서 얘하고 가하고 나중에 누구다? 나가 연결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찾으면 답 5번. 굳이 다 보지 않아도 당연히 순서 배열할 때 내가 정확하게 아는 것만 일부만 맞춰서 봐도 문제 풀 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왔을 때, 그다음에 또
플러스 발터 펀치른하우스의 도움으로 렌즈학을 이용한 이것도 가능해졌다. 그러면 뭐예요? 고온과 땅에서 그러니까 천지조화를 통해 백자가 만들어졌고 자, 이 사람은 이 결과를 그리고 남겼고 이후 마이셀 백자 기술 이렇게 유출하면서 백자의 유럽 생산 시대가 열렸다. 얘는 갑자기 백자를 만들어냈대요. 얘는 백자를 만들어냈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의 이 사람을 비롯하여 유럽 각지에서 백자를 만들려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딱 봐도 연결되는 건 뭐예요? 수입할 수밖에 없었어. 그래서 해결하기 위해서 백자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근데 이렇게 쫙 읽었을 때 자꾸 뭐예요? 실패를 한대요. 백자의 주원료인 고령토를 알지 못했고 1100도 이상의 가마를 만들지 못했다. 이거 두 개가 문제였다. 중국 백자의 제조 비밀은 유럽의 과학으로 밝히지 못했던 거다. 그럼 뭐예요? 시도를 했지만 뭐다?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다. 그럼 문제 해결 누가 합니까? 얘가 해결하죠. 이것도 문제 해결한 거죠. 그럼 얘는 해결 방안이니까 얘네는 가 다음에 또니까 얘가 먼저겠구나. 가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시키면 라가 뭔 거예요? 만들어 보려고 했어. 근데 해결 못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해결했어. 그 다음에 해결했어. 그래서 마나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앞뒤 문장을 보시면서 저는 이렇게 지금 읽고 있지만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 되게 빠르게 넘어가시면 되고 속도를 좀 집중해 하셔야 되는 문장은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반복되는 이런 겹치는 단어가 있는지 찾으시면 이런 순서 배열 문제는 정말 쉽게 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읽었을 때 내 문제와 해결 방안의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찾아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특징이 8급은 서술 방식을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글은 좀 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었을 텐데, 그래서 설명하는 방법. 그래서 특성 설명하고, 화제 제시, 예를 통해 예시가 나온다, 현실 방안, 귀납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거는 가 읽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다 읽으신 다음에 오셔도 되고 자, 테라포밍이라는 거 이렇게 글에 작은 따옴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핵심인 건데 지구가 아니라 다른 외계의 천체 환경을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는 걸 말하는데 자, 현재까지 최적의 후보로 꼽히는 행성이 바로 화성이래요. 자, 화성은 눈으로 붉은 빛이 선명하기에 불화자를 써서 화성이라고 부르고 자, 서양에서는 정열적인 전쟁의 신이기도 한 마르스와 함께 레드 플래닛 즉 붉은 행성으로도 일컬어지고 자, 화성이 이렇게 붉은 이유가 나온대요. 붉은 이유는 표면의 토양에 철과 산소의 화합물인 산화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 자, 녹슨 쇠가 불그스름해지는 것과 같은 원리로 보면 된다. 자, 그렇다면 이런 녹슨 행성인 화성을 자, 왜 테라포밍의 1순위로 선정했을까? 또한 플러스 어떤 과정을 통해 이 화성을 인간이 살 수 있는 푸른 별로 바꿀 수가 있을까? 했단 말이에요. 지금 질문 떴죠?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 글에서 말하려는 뭐다? 핵심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글은 뭐야? 화성이 테라포밍 1순위로 선정된 이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별로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자, 영화 레드 플래닛을 보면 이런 테라포밍의 계획이 잘 나타나 있대요. 자, 영화 이거 나오면 당연히 뭐예요? 예시가 되는 거고. 자, 21세기 초 자원 고갈과 생태계 오염 등으로 지구 환경이 점점 악화되자 화성을 새로운 인류의 토전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끼종자를 가득 담은 무인 로켓이 화성으로 발사가 됐고 이끼가 번식해 화성 표면을 덮으면 그들이 배출하는 산소가 모여서 궁극적으로는 자,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층이보다 대기층이 형성되기 때문이래요. 그로부터 50년 후 마침내 화성에 도착한 선발대가 희박 적긴 하지만 화성의 공기가 사람이 숨 쉴 수 있을 정도로 바뀌었음을 알게 된다는 영화의 내용을 예로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건지 이제 이끼종자를 이렇게 보내서 이끼가 다 덮어 그럼 산소가 나와서 대기층이 발생해라는 과정이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영화가 아닌 현실에서 화성을 변화시키는 일은 가능할까? 지금부터 현실
에서 변화가 가능해. 실현 가능성, 현실 가능성이네요. 시간 걸리고 힘든 일이지만 가능성은 뭐야? 있다. 화성의 극지방에는 자, 작은 따온 표정, 극관이라고 부르는 드라이아이스로 추정되는 하얀 막 같은 것이 존재를 한대요. 자, 이것을 녹여. 그럼 뭐예요? 극관을 녹여 화성에 공기를 공급할 수 있대요. 극관에 검은 물질을 덮어서 햇빛을 잘 흡수하게 만든 후에 그럼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극관이 뭐 한다는 거예요? 녹아요. 하는 방법인 거다. 실현 가능 방법을 말하고 있네요. 이 검은 물질을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만들면 그러면 소량을 뿌려도 시간 지나면서 극관 전체를 덮게 될 거래요. 자기 복제가 가능한 검은 물질이 자 바로 레드 플래닛 영화에 나오는 이끼로 다 덮었대요. 유전공학에 의해 화성처럼 혹독한 환경에서도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있는 지의류 같은 일기의 변종을 만들어내서 화성의 극관 지역에 던졌대요. 자,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성공적으로 번식할 경우 서서히 태양광선 흡수량이 많아지고 그러면 태양광선 흡수량이 많아지고 극관은 녹게 되고 자, 그러나 하고 마지막 문장 중요하네요. 이런 방법을 택하더라도 그럼 이런 방법이 뭡니까? 극관을 녹이는 거, 온도를 높게 하는 거, 이끼를 다 덮게, 검은 물질이 다 덮는 거, 이 과정에 속해 있는 것들이죠. 이걸 다 해도 인간이 직접 호흡하며 돌아다니는 게 될 때까지는 최소 몇백 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면 인간이 직접 호흡하며 돌아다니게 될 때까지 그럼 이때가 뭐예요? 인간이 호흡할 수 있는 게 대기층이죠. 대기층이 형성될 때까지는 몇백 년의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자, 지금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일이지만 인류는 언제나 불가능한 일들을 불굴의 의지로 해결해 왔고 화성 탐사선이 발사되고 반세기가 안 된 오늘날 인류는 화성을 지구 환경으로 만들 꿈을 꾸고 있고 최소 몇백 년이 걸릴 수도 있는 이 테라포밍도 언젠가는 인류의 도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 분명하다. 아주 먼 훗날 우리 후손들이 화성을 볼 때 붉게 비는 별이 아니라 지구와 같은 초록색이 반짝이는 화성을 볼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가능성, 긍정적인 전망. 그렇다면 그때는 화성을 녹성 또는 초록별이라 이름을 바꿔 부르게 되지 않을까 하고 앞으로의 전망 기대되는 거 제시를 했네요. 자, 이제 문제를 풀었을 때 딱 떠오르셔야 되는데 대상의 특성을 설명해서 화제를 제시하고 있다. 지금 화성의 특성에 대해서 왜 붉은지 테라포밍이 뭔지 말하니까 당연히 이건 맞아요. 얘를 통해 영화에 나왔고 화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법 지금 테라포밍 어떻게 하는 왜 화성에다가 어떻게 하는 건지 방법이 나왔죠. 테라포밍에 그래서 이끼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극관을 녹이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귀납을 통해 귀납이 뭐예요? 구체적인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걸 도출해내는 게 귀납이에요. 논리법 중에 하나죠. 근데 귀납을 통해 화재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다? 귀납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 이런 사례들을 나와서 이 사례들을 종합한 결과 결론이 이래. 그게 아니잖아요. 과정이 뜬 거예요. 방법의 과정. 귀납 쓰이지 않았고 자, 화재에 대한 그런 전망? 앞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고 끝내고 있으니까 맞는 거고. 자, 테라포밍의 계획의 핵심이 되는 가장 끝 작업이 뭡니까? 아까 있었어요. 방금 했던 것 중에 이렇게 이런 방법 다 써도 그럼 이런 방법에 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법 극관 녹이는 거 거물질로 덮어 온도를 상승시켜요. 그럼 극관을 녹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층을 만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 그러면 대기층을 만들면 나중에 숨 쉴 수 있으면 화성에 살 수 있지 않냐. 푸른별이 되지 않느냐. 인간이 숨 쉬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되는 최종 작업은 대기층을 만드는 거죠. 이거 만들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핵심이다. 그래서 이렇게. 자, 외래어 표기법 규정. 저는 사실 출제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봐요. 네, 지금 문제는 너무 문법을 사실은 문법을 잘 알지 못해도 단순적으로 이렇게 암기하는 문법을 정확히 알아도 풀 수 없는 이런 암기식의 문제들은 좀 잘못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조항을 주고 하는 게 원래는 좀 더 공평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외래어 표기법 중에 관련과 높은 거래요. 자, 아마 공부 다 하셨을 거예요. 기본 원칙들은. 그래서 외래어의 1의무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기호로 적는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이랑 화이팅이랑 이럴 때 뭐 F는 이렇게 피읍으로 적는다. 그래서 의문의 기호는 원칙적으로 하나. F는 피읍으로 적을게. 그래서 파리바게트 이런 식으로 파이팅, 파일 이렇게 적는다는 거. 파열음 표기. 파열이 뭐예요? 그드브스즈. 그대 고 계열이에요. 크크크 드뜨트 푸푸푸. 얘네 표기에는 된 소리가 뭡니까? 끄뜨뿌스즈. 이런 건 쓰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제3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지명은 원지, 음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지음 따르래요. 원지음 아닌 제3국 발음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은 관용,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에 따른다. 고유명사의 번역명이 통용된 경우 관용을 따른다 했는데, 자, 저는 사실은 보기 박스 먼저 봤어요. 이 글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왜냐면 이건 공부했어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 여수지 뉴스인데 오늘부터는 우크라이나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어를 기준으로 전해드립니다. 대표적 수도인 키예프는 키이우, 도시 하리코프는 하르키우, 서부의 이거는 부를 예정이래요. 그럼 뭐예요? 어느 나라 지명을 그 나라의 말로 한다. 그러면 이거 아니죠, 다. 1번, 2번 아니죠. 포함되어 있지 않은 언어권의 인명지명, 즉 인명지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고유명사, 인명지명 되는 거고. 근데 원지음을 따른다. 당연히 딱 봐도 몇 번입니까? 3번이죠. 이건 되게 쉬운 거였어요. 너무나 고마운 문제. 자, 띄어쓰기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띄어쓰기 문제. 자, 1번 잘 푸셨죠? 자, 비가 올성 싶다, 올 것 같다 이 얘기잖아요. 나 집에 가고 싶다, 가다가 본용언이면 싶다는 보조용언. 그거예요. 그래서 오다 이건 뭐다? 본용언. 근데 이 성쉽다 그럼 뭐예요? 얘는 보조용언. 얘 보조 형용사예요. 자, 뭐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 없고, 그냥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띄어쓰기 원칙이지만 붙였음도 뭐한다? 허용한다. 그래서 올성 쉽다, 올 듯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 맞아요. 자, 아까 했던 거, 자네가 이야기를 좀 하게나 그려. 자, 하게나 이렇게 해도 말 이상하지 않죠? 뺄 수 있으면 얘보다 앞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생략 가능하면 보조사다. 그래서 틀렸고, 맞는 거고, 보조사는 당연히 조사 낱말에 붙여야 되니까. 집에 떠나온 지, 3년 지났다. 이렇게 지. 그러면 이 지가 두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제 니은지 이게 어미야? 아니면 의존명사야? 해서 헷갈리실 때. 자, 이 지가 모이려면, 의존명사가 되려면 어떤 뜻이 있어야 된다? 얼마 동안 이런 기간을 나타내는 얼마 동안에 이때 그 동안 기간을 의미하는 동안의 뜻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을 떠나온 지 그가 떠나고 지금까지 이 동안이 있잖아요. 기간. 그럴 때만 이 지가 뭐다? 의존명사다. 그래서 의존명사는 관용어의 수식을 받는 명사이기 때문에 의존명사가 나오면 띄어쓴다. 근데 사실 의존명사는 앞에 보통 용언의 활용형이 많이 붙어요. 관형사형으로. 그래서 얘도 띄어쓰기해서 맞는 거고, 복대 친구가 먼저 알은 척 똑같아요. 알은 척하다. 얘도 뭐예요? 얘 보조동사. 그래서 얘도 보조용언이에요. 그래서 알다, 척하다. 그래서 얘도 하나로 붙여 써도 돼. 붙여 써주는 거. 근데 여기에서 사업차 나갔다? 잘 보세요. 사업은 뭐예요? 명사죠. 근데 차가 결합을 했더니 나갔는데 어디에 나갔다? 사업차 나갔어. 용언을 꾸미고 있죠. 그럼 이 사업차가 얘를 만나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부사어의 기능은 부사가 된 거죠. 품사를 바꿨으니까. 그럼 이때 사업차 얘는 뭐가 된다? 품사 바꾸는 거 전미사. 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전미사는 당연히 앞말에 붙여야 되죠. 5번 틀렸어요. 자, 용언의 활용 볼게요. 자, 용언의 활용형 많이 나와요. 당연히 불규칙 활용 공부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누래. 자, 이거 뭐예요? 누렇다.
하고 노랗다 이게 있죠. 자, 음성 대 음성이니까 얘 활용형은 누레, 양성이 오는 게 아니라 누레 이렇게 똑같은 음성 모음이 와야 돼요. 누러시니까. 그래서 음성 모음 때문에 이건 다 공부할 것 같죠. 들르지 않고. 자, 우리가 어디에 뭐예요? 르다가 원형이죠. 그지? 들으지가 아니라 뭐예요? 들르지. 틀렸고. 자, 기단. 기단은 자, 기다라타의 준말인 얘는 기다라타의 줄임말이에요. 줄임말. 그래서 기다다가 원형이라 얘가 기닷 플러스 찍 니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기단. 그래서 답은 3번. 자, 고와서 곱단 얘기는 뭐예요? 예쁘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추위 때문에 손이 고와서 쓸 수가 없어? 이때는 우리 뭐라 그래요? 원형이 곱다, 곱아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쁘다라는 뜻이 아니라 얘는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쁘다라는 거 할 때 비읍 불규칙이 일어나서 이렇게 오나 우로 변하지만 이렇게 곱다의 뜻이 추위 같은 걸로 해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거라 얘는 그냥 활용이 규칙 활용으로 들어가요. 불규칙이 아니라 보다 어간이 변하지 않는 규칙 활용. 그래서 이것도 고아서라고 바꿔야 되고. 자, 냅다 질르는 이건 알죠? 내지르다 주먹을 질르는 아니고 지르다가 원형이죠. 아까 용언의 활용을 할 때는 용언의 원형을 항상 찾으셔야 돼요. 그럼 지르다의 원형, 지르다, 지르고, 지르니 얘가 어간이에요. 이 뒤에 뭐예요? 는.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지르는 이렇게 되면 리을로 바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뭐가 돼야 된다? 지르는. 르불규칙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자 문제인데 한자성어로 바꿨을 때 적절하지 않은 거래요. 자, 이거 푸실 때 사실은 어떻게 푸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르기만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뭐예요?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한다. 이게 바로 뭡니까? 거짓으로 윗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윗사람을 농락해서 그래서 권세를 마구 휘두르는 이게 바로 뭐예요? 지록위마라는 건 한자 성어 공부하셨으면 이거는 아마 한 번에 이렇게 찾으셨을 것 같고. 그래서 이 리을, 지도자의 눈을 가린 채 지도자에게 제멋대로 조작되거나 잘못된 전달하고자 하는 거,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거 이거 맞는 거네. 적절하지 않은 건데. 그 다음에 호질기라는 건 뭐냐면 자, 질병이에요. 자, 병을 보호하고 자, 의원을 꺼린다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숨기고 자신의 이런 잘못된 거를 뭐 한다고? 숨겨서 충고를 거부할 때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 병이죠. 근데 주위에 충고를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 의원에게 감춘다 라고 할 때 호질기. 얘도 맞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장두노미가 뭐냐? 진실은 숨겨서 거짓 드러내기 마련이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머리를 숨기는데 꼬리가 뭐예요? 드러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장두노미라는 건 말 그대로 진실, 핵심이 되는 머리를 숨기려고 하지만 자, 꼬리가 이미 나타나 있다. 그래서 꼬리가 드러나 있다. 그래서 거짓은 드러난다. 그래서 이거는 머리는 숨기려고 하지만 꼬리가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 한자 성어는 꼭 한자의 뜻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의미식으로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도행역시라는 건 1인 1억 순서가 뒤바뀐 걸 말해요.
여기에서 뭐 이거 뭐 단일행 막 이러면서 뭐 거슬려 이런 걸 안다고 해도 그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무슨 뜻이냐. 그래서 순리와 정도에서 벗어나 잘못된 판단 내리거나 실질적인 결정을 강행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잘못된 거를 막 한다는 얘기죠. 순서에 맞지 않게. 자, 답은 5번인데 자, 이거는 사실 불교 용어예요. 여러분들이 접하지 않은 한자 성어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전 어떻게 풀었냐면 깨트릴 파 개인사죠. 그죠? 사적인 걸 뭐 한다? 깨트린다. 근데 여기 이거 무슨 자죠? 이건 다 아시죠? 나타날 현자라는 거. 근데 이거 무슨 자죠? 다 알죠? 발일정자라는 거. 그럼 얘 뭐예요? 발음이 나타나다 끝이 이렇게 되거든요. 발음이 나타나다, 올발음이 나타나다. 근데 미음 보면 혼란과 무질서와 불이 많이 판을지도 혼탁한 상태. 그럼 올발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올발음이 없는 거네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파사헌정인데 이걸 만약에 올랐다 치더라도 올발음이 나타나다. 문맥상 앞뒤가 맞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찍을 수는 있어요. 합리적 의심. 그래서 이거는 뭐 사견이나 사이처럼 불교에서 그런 사적인 것을 이제 없애버리고 이렇게 올바른 거 정도의 길을 걷는다 해서 불교 용어 관련 용어였습니다. 한자 이렇게 한자 성어는 의미로 해가지고 단어 하실 때 같이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릇도식의 사례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이거 뭐냐면 존슨의 상상력 이론인데 영상도식과 은유적인 사상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전개가 된대요. 자, 일단 영상도식이라는 게 뭐냐. 신체 활동을 통해 직접 발생하는 소수의 인식 패턴들이고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거의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인식의 기본 패턴이래요. 자, 존슨은 나왔어요. 그릇, 균형, 강제, 연결, 원근, 차단, 중심, 주변, 경로, 부분 전체 등의 영상도식을 예로 들고 있대요. 우리는 영상도식을 물리적 대상은 물론 그럼 물리적인 대상 플러스 추상적인 대상들의 사상 매핑함으로써 생각을 입히는 거예요. 사물을 구체적 대상으로 구별하며 동시에 추상적 개념들 또한 구체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가 쓸 수 있대요. 예를 들어 그릇도식 이제 나와요. 마지막에 방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인 대상의 사상, 생각을 집어넣음으로써 안팎이 있는 대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또 플러스 그릇도식을 꿈이나 역사 같은 추상적 대상에도 넣음으로써 꿈속에서나 역사 속으로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럴 수 있다. 자, 이거를 푸는 핵심이 뭡니까? 그릇입니다. 그릇. 그래서 뭔가 안팎의 구분이 가능한 거, 이 그릇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랑하는 사랑의 심장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릇에 가득 차 있다. 되는 거죠. 안팎의 구분이 있죠. 사실은 이거를 가지고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로 먼저 찾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 추상적 개념의 눈에는 담겨 있었다. 추상적 개념인데 그릇에 담겨 있었다. 추상적인 개념인데 그릇에 가득 차 있었다. 두려움 속에 몰아넣었다. 그럼 두려움으로 가둬버렸다. 안팎의 구분. 그래서 추상적 개념의 구체화라는 표현 기법 발상으로 푸셔도 1, 2, 3번은 다 그어지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관계는 더 이상 진전 없이 막다른 길에 부딪혔다? 이건 뭐예요? 관계가 그냥 끝에 왔다는 거지 어떠한 안팎의 구분이 있어요? 안과 밖의 구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릇도식의 예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지구의 반대편에서 출발한 비행기가 드디어 시야, 내 눈에 뭐예요? 경계에 들어오고 있다. 그릇에 담겨온다. 안으로 들어온다. 안팎이 있어서 안팎을 구분할 수 있는 정말 그릇 이거 떠올리셨으면 쉽게 풀 수 있지만 그 약간 좀 철학적이라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난소공이죠. 조세히 그러면 일단은 난소공으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으로 유명하고 시대 배경은 1970년대 우리나라 어떤 문제 있어요? 산업화, 도시화, 그죠?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도시 빈민층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난소공 그러면 연작소설이에요. 그 중에 육교 위에서라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도시화에 의한 도시 빈민층의 삶을 그리고 있는 게 난소공인데 지금 육교 위에서는 약간 뭐가 있냐면 이때 당시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이런 문제도 있지만 또 뭐도 있습니까? 독재 정권으로 인한 이런 문제가 있죠. 거기에 관련된 내용. 근데 여러분이 아실 건 고등학생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문학을.
보게 되면 이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그래서 인물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항상 소설은 그래요. 소설은 뭐다? 인물이다. 자, 이순신장의 동상이 보이는 거리나무 의자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였다. 처음 얼마 동안 말하지 않았어요. 토요일 오후에 인파가 자, 인물라 동생과 동생 친구의 옆으로 흘러넘쳤고 나무 의자들 앞쪽 공중전화 부스도 전부 사람들로 메워졌고 둘의 기분은 아주 우울, 상황 안 좋아요. 즐거운 일이 없었다. 푸정. 둘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걸려 헤어나지 못한다고 믿고 있었대요. 그날 친구는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대요. 동생 친구. 난 협박과 유혹을 받고 있다. 자, 그의 표정은 굳어져 있었다. 얼굴 들 때는 지나치게 심각해 보였대. 이거 두 개. 왜 그래? 동생이 물었대요. 동생 친구는 바짝 다가앉아 말했다. 박쥐 때문이래요. 박쥐? 벌써 잊었니? 그럼 원래 알고 있었던 얘기네요. 동생이 소스라치듯 물었다. 걔 대학에 있잖아. 아, 그러면 박쥐는 그구나. 대학에 있는 애구나. 그럼 동생과 동생 친구와 박쥐는 다 아는 사람이구나. 그가 나를 협박하고 있대요. 어디서? 신문 봐야 알지. 그가 우두머리가 돼 왔어. 우두머리 높은 지위에 올랐다는 얘기네요. 빌어먹을 부정이죠. 동생이 소리쳤어요. 전화차를 기다리던 몇 사람이 둘을 돌아봤고 그들은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고개를 돌렸고 사실 놀랄 일은 아닌데 동생도 친구의 얼굴을 닮아가며 말했어요. 그 다음 결정 아니야? 물론 그래. 그런데 네가 그에게서 받는 협박은 어떤 거야? 날 자기와 가까운 자리에 앉히겠다는 거야. 그럼 뭐예요? 내가 높은 지위 줄게. 너에게 권세를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협박이래요. 자, 침울한 목소리였다. 동생은 할 말을 잃었어요. 친구가 얘기했어요. 그가 날 불렀을 때 난 참을 수 없었어. 과장이 오히려 놀라워하면 급히 가보라고 해. 나는 그의 방으로 갔었지. 그럼 과장이 그의 방으로 가라고 했대요. 더 높은 사람이 그가. 다들 부러워하는 눈치였어. 왜? 높은 사람이 불렀으니까. 그런데도 나는 이거 동생 친구죠. 붉은 카펫이 깔려있는 그의 방에 바로 그 앞에서 마음 문은 더욱 굳게 닫히고 하늘처럼 높아야 할 제일 우두머리는 위선적인 인간이고 기회주의자인 거고 그 우리를 짓밟은 끈아풀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가 없었어. 독재 앞잡이다. 자, 그래 웃고 있었어. 이 그는 박쥐죠. 그죠? 나의 손을 잡아 흔들면서 말이야. 지난 얘기지만 난 대학에 있을 때부터 자네가 훌륭한 젊은이라는 점을 인정했었지. 물론 자네의 약점이 어떤 건지도 잘 알고 있었지만 지난 이야기는 그만하고 다음 주부터 이 옆방으로 와 일해달라고. 알겠니? 그럼 자기가 나를 끌어주겠다는 거야. 그 협박하고 뭐예요? 유혹을 하고 있죠. 이때 친구는 아주 짧은 동안 동생이 처음 보는 표정을 지었어요. 간단히 말해 한편이 되자는 거야. 동생의 친구가 말한 거고 그는 너의 이용같이 생각한 거다. 이번에는 내 동생이 말한 거고 이건 동생 친구가 말한 거고 학교에서 우리를 괴롭힌 인간이 그러면 저 박쥐라는 애 이 박쥐는 여기에서의 이 돈 많은 지금 그 우두머리가 된 그인 건데 얘는 인성이 괴롭혔던 애구나. 부정적인 인물이구나. 밖에서 달라져야 할 까닭은 없잖아? 없지. 그는 너에게서 뭘 원하는 걸까? 그야 충성이지. 자기가 못 갖고 있는 걸 내가 갖고 있다고 믿어줄지도 모를 테고 이랬어요. 자, 그러면 정말 내용일치로 풀었을 때 인물만 찾아도 풀 수 있어요? 네, 아직까지 9급에 나오는 소설들은 인물만 찾아서 읽으시면 다 풀 수 있는 정도로 나와요. 자, 동생과 동생 친구는 부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전화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틀렸고 동생과 동생 친구는 대학에 다닐 때부터 박쥐로 불리는 알고 있었다. 자, 같이 알았던 친구 답 2번 풀 수 있죠? 박쥐로 불리는 그는 대학에 있을 때 인간적 우리를 못 살게 굴었다 그러면 부정적 인물이었고 동생은 자기 친구가 박쥐로 불리는 그의 제안에 동의하면 좋겠다고 아니죠.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부정이죠. 동생은 박쥐로 불리는 그가 동생 친구가 다른 회사에 우두머리 이용을 신경을 본 게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정말이에요. 아직까지 소설에서 이제 인물 나왔을 때 인물 찾으시면 돼요. 자, 어문 규정에 맞는 거 문법 문제예요. 자, 다음 주에 배요. 자, 이거 원형 뭐예요? 요의 중이에요. 중요함이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배요 이렇게 쓰셔야 돼서 안 되고 오순도순 답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자리를 빌어. 자, 빌다는 건 이렇게 비는 거예요. 애걸복걸 하는 거. 그러면 이 자리를, 이 기회를 이용하다. 그럼 이때는 뭐예요? 빌리다. 그래서 빌어가 아니라 빌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많이들 잘못 쓰고 있는 거.
술을 마신 다음 날 북어국 이거는 사이시오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얘는 북어 플러스 국. 그죠? 자, 이렇게 합성어의 경우 앞말이 뭐로 끝나? 모음으로 끝나고, 자, 뒷말이 북어 꾹으로 된 소리로 발음되면 사이시옷을 적어준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시옷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사이시옷을 넣었어야 돼요. 자, 네가 그의 이름을 요약토록. 자, 이거 한글 맞춤법 조항인데, 자, 요약 이건 뭐의 준이에요? 하도록의 준말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안 울림 소리가 받침일 때는 하가 아예 줄어버려요. 울림 소리거나 모음일 때는 히읗이 남아서 축약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안 울림 소리일 때는 뭐다? 하가 아예 줄어서 요약토록이 아니라 요약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이거는 문법 갖다가 푸는 그런 문제였어요. 네, 여기까지 봤는데 8급 시험이 난이도가 있는 게 문법이라던가 한자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일상생활을 벗어난 것들이 좀 있다. 깊이가 너무 깊다는 거. 그다음에 다른 급들에 비해 지문 길이도 좀 긴 것들도 있고요. 네, 어쨌든 네, 공부하시는데 이제 암기해야 되는 건 암기해야 되는 거고 공부해야 되는 이론은 이렇게 공부해야 된다 라는 이런 큰 틀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